쉼없이 흐르는 시간 속 과거의 실수가 우리를 붙잡곤 합니다. 그렇게 붙잡힌 우린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게 되죠. 하지만 너무 긴 시간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방향 감각을 잃게 돼 어느 쪽이 앞인지 헷갈리게 되거든요. 혹시 지금도 미래를 등지고 과거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건 아니겠죠? 자꾸 나를 붙잡는 실수는 보내주고 내일을 향해 걸어볼까요? 여기는 단원 FM 88.7MHz 길고양이를 지키는 사람들 길지사이고요. 저는 진행자 이성령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길지사 시작합니다. 네, 달빛 바다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첫 이야기는 동물 보호의 중요성과 필요성입니다. 동물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동등한 존재로서 동물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동물들이 인간들과 동등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이는 인간 중심적인 시각을 벗어나 동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동물 보호는 인간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동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회원으로 성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동물 보호는 우리의 도덕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동물 보호는 환경과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생태계의 일부이며 우리의 존재와 생태계의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동물 보호는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보호는 우리의 자신에 대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고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도덕성과 성숙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동물 보호는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동물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 중 하나입니다. 동물들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도 우리와 동등한 존재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 보호는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높이고 지구 환경을 보호하며 우리에게 돌아오는 큰 가치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물 보호를 실천하고 지지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 세대에 더 나은 세상을 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려동물들을 많이 키우시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 또 반려동물을 키움으로써 장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기 때문일 건데요.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며 우리가 힘들 때나 외로울 때 위로가 되어줍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아지면서 반려동물은 더욱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그들을 제대로 돌봐주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밥주기, 산책시키기, 건강관리,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가득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책임감을 느끼고 그것이 우리 자신의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줄여주는데 도움을 주고 우리의 행복감을 증진시켜 줍니다. 특히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활동은 우리의 운동량을 증가시켜주며 산책이나 놀이를 통해 우리의 신체적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는데 이는 우리의 삶에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죠. 그들이 우리를 믿고 사랑하고 위로해 줌으로써 우리는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큰 행복과 만족을 주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번은 길고양이 급식소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볼 건데요. 길고양이 급식소는 고양이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공간이죠. 현대 도시에서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도시화와 함께 고양이들이 자연에서 얻은 식량이 줄어들면서 이들 생명체의 생존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양이 급식소는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공간은 길고양이들이 안정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급식소는 단순한 음식 제공을 넘어 고양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책임도 아주 중요할 겁니다. 고양이 급식소는 단순히 고양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하는 것은 길고양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들 간의 소통을 증진시키기도 합니다. 이 공간을 통해 주민들은 고양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고양이 개체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성화 작업과 같은 추가적인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길고양이 급식소는 이러한 관리와 교육의 중심지로 기능하며 길고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사회의 공동 노력을 촉진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인간과 고양이 간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도시 환경에서 고양이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존과 복지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할 테고요. 고양이 급식소는 이러한 접근의 일환으로 사람과 고양이가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겁니다. 이와 같은 노력이 쌓여가면서 결국 도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길고양이의 생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이해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노력함으로써 고양이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꼭 길고양이한테 한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을 수 있고요. 또 지역사회의 연대를 이해하고 심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반대하기보다는 좀 이해하시는 넓은 마음으로 우리 길고양이에 대한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내 고양이를 향한 길고양이의 부러움이란 주제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있고 또 그 길고양이가 있겠지요. 그러면 길고양이들이 바라보는 집고양이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고양이는 수천 년 동안 길들여져 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애완동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 고양이는 실내에 가두어 사랑하는 주인의 보살핌을 받을 만큼 운이 좋은 반면 다른 고양이는 길거리에서의 스스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길고양이는 실내 고양이가 누리는 편안함과 안전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겠지요. 실내 고양이는 종종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과 물의 지속적인 공급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바람과 기타 위험이 없는 따뜻하고 안전한 잠을 잘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실내 고양이는 맹금류와 같은 포식자 및 자동차나 질병과 같은 기타 위험으로도 보호가 될 테고요. 이 정도의 편안함과 안전함은 길고양이들이 꿈꿀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길고양이는 먹이와 물을 찾기 위해 스스로 일해야 합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종종 쓰레기 봉투를 뒤지거나 작은 동물을 사냥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는 극심한 더위나 추위 등 가혹한 기상 조건에 노출되어 질병이나 기타 병 등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동물이나 인간의 공격을 받아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실내 고양이가 누리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갈망할 겁니다. 사랑하는 주인의 우정과 애정을 원하며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꿈꿀 것입니다. 길고양이는 보금자리를 찾기 위해 인간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지만 두려움이나 적대감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향한 이러한 갈망은 길고양이들 사이에 공통된 주제이며 동물 복지의 중요성과 크고 작은 모든 생물을 돌볼 필요성을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실내 고양이와 길고양이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 실내 고양이들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리는 반면 길고양이들은 정말 가혹한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길고양이가 실내 고양이에 대해 느끼는 부러움은 동물 복지의 중요성과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동물을 돌봐야 할 필요성을 가슴 아프게 일깨워 줍니다. 길고양이에게 쉼터,
음식, 사랑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삶을 조금 더 쉽게 만들고 실내 고양이가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지역 사회의 필요와 동물 복지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일이기도 합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시간과 낙엽.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떨어지는 낙엽에 그간 잊지 못한 사람들을 보냈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붉게 물든 시간은 물을 흐르듯이 흘러가고 난 추억이란 댐에 누워 미처 잡지 못한 기억이 있어 오늘도 수평선 너머를 보는 이유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나를 사는 단풍에 모든 걸 내어주고 살포시 기대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다 익은 가을 내에 허기진 맘을 붙잡고 보니 잠이 든다. 가슴에 꽃과 나무 시들어지고 깊게 묻혀 꺼내지 못할 기억 그곳에 잠들어 보니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슬프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노란 은행 나무에 숨은 나의 옛날 추억을 불러본다. 맨발로 기억을 거닐다 불어오는 바람에 가슴으로 감은 눈을 꽂아 나온다. 어떤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양이는 도시 지역의 설치류 개체수를 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간에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며 많은 동물 보호소와 구조기관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도시 지역의 설치류 개체수를 통제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도시에서 지와 생쥐는 심각한 문제이며 길고양이는 이러한 개체수를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그 집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에 길고양이를 무단 이주 방사시키고 했는데 다시 쥐가 너무 많이 생겨서 고양이를 다시 들여놔야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시면서 길고양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길고양이는 인간에게 동료애와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고양이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동물은 전통적인 애완동물을 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위안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봄으로써 우리는 동물과 인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돌보는 일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렵게 만드는 재정적 제약이 많습니다. 동물보호소와 구조기관, 그리고 사설, 개인 쉼터 등은 자원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며 수의 진료 및 중성화 프로그램 비용이 너무 높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동물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자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재정적 지원 없이는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 돌보기 딜레마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책 중 하나는 TNR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TNR 프로그램에는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는 작업이 포함됩니다. 이 접근법은 길고양이 개체수를 통제하는 동시에 길고양이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과 기부를 통해 길고양이를 돌보는 지역사회의 참여를 장려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길고양이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 증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를 돌볼 수 있는 적절한 자원이 확보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길고양이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NR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정부 자금 지원 증가를 옹호함으로써 우리는 길고양이가 필요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길고양이를 돌봄으로써 우리는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더 자비로운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길고양이를 길들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길고양이를 길들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그 이유와 대처법에 대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고양이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길고양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길고양이의 경우 늘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갈 때에도 주의해야 할 상황이 많습니다. 길고양이가 길들이기가 위험한 이유와 길고양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길고양이 중에서도 유독 사람을 잘 따르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경계심이 없어 사람에게 배를 보이거나 간식을 주면 졸졸 따라오기도 하죠. 반면 조금이라도 다가가면 도망치거나 사람 앞에서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그런 고양이들도 있습니다. 매일 식사를 챙겨주는 캣맘 캣데디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섭섭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를 섣불리 길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집고양이들과는 달리 길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혐오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위험합니다. 사람 손을 탄 길고양이는 경계심이 없어지고 위험한 사람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여전히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야생성을 가진 고양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를 돌볼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밥을 줄 때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길고양이가 경계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리를 좀 두시고요. 또한 밥을 주는 곳은 늘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료나 간식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면 고양이의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이웃과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이웃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인 동시에 길고양이의 안전에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능하면 주민 이웃들 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길들여진 길고양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교 부리며 다가오는 길고양이는 거리를 두기 힘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쓰다듬거나 너무 친해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발을 살짝 굴려 고양이가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길 생활에 적응한 길고양이라면 보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다만 엄마 고양이와 떨어진 아기 고양이나 어디가 아픈 고양이 등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 사람의 손을 미리 이미 타버린 고양이라면 입양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길고양이 입양 신중하게 해야 본인이 입양을 하든 입양을 보내기까지 임시 보호를 하게 되든 진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요.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양 후 다시 파양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다시 파양하는 것은 길고양이를 2번 버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길고양이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고양이를 임보하거나 입양한다고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쌍하다는 이유로 입양했다가 다시 파양하는 경우 정말 고양이는 마음의 상처가 상당히 클 겁니다. 최초 몇 달은 접종이나 벼룩, 진드기 치료 등 관리해 줄 부분이 많을 거고요. 또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질병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각종 치료와 케어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시고요. 꼭 길고양이를 임보나 입양을 하셨을 때는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셔서 수의사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아이의 상태와 건강을 체크해 보시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고양이 중성화에 대한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을 인위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의 너무 존중하지 않는 그런 행동일 것 같다. 그냥 번식도 하고 자연적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도록 중성화를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렇다면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성화 수술을 안 한 고양이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암컷 고양이는 고통스러워 뒹굴거나 밤새 울고, 수컷 고양이는 집안에 있는 경우는 집안 벽지나 가구에 오줌을 뿌리는 스프레이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임신 및 또 출산할 수 있는데요. 특히 날씨가 따뜻할 때 고양이 발정기가 찾아와 악행이 대란으로 불리는 봄, 보통 4, 5월, 늦으면 6월까지 그런 시기인데요. 또 가을에 태어난 고양이가 특히 많을 겁니다. 게다가 실내 온도가 1년 내내 따뜻한 집고양이는 계절에 상관없이 발정기를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양이는 강아지나 사람과 다르게 교미별한 동물로 교미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발정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양이는 1년에 여러 번 임신할 수 있는 데다가 한 번에 대여섯 마리씩 개체수가 크게 불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식기 질환에 걸리기도 쉬워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암컷의 경우 자궁과 난소를, 수컷은 고환을 제거하는 수술인데요. 중성화 수술의 장점 중 하나로 호르몬으로 인한 생식기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학 논문에 따르면 암컷 고양이가 성묘가 되기 전에 중성화하면 유선 종양의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암컷 고양이가 생후 6개월 이전에 중성화할 경우 91%, 1살 이전에 중성화할 경우 86%까지 유선 종양을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코넬 고양이 건강센터에 따르면 유선 종양은 고양이 암의 3분의 1 정도가 걸린다고 하고요. 그중 유선 종양에 걸린 고양이는 95% 이상이 암컷이라고 합니다. 또한 고양이 유선 종양의 80%가 악성으로 젖꼭지를 모두 제거해도 1년 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암컷은 유선 종양 외에도 유선염, 자궁축농증, 자궁내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컷은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고환암 등에 걸릴 수도 있겠죠. 자궁축농증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중성화 수술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한 2달 전인가 우리 옆에 단지에 계신 분이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다니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박 2일에 거쳐 구조를 했는데 그 아이가 암컷 고양이였어요. 근데 그 고양이가 바로 자궁축농증에 걸려서 자궁에서 피를 흘리고 있고 자궁 안이 좀 많이 헐어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2박 3일 입원하면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또한 그 자궁축농증 처치를 하고 수액을 맞추고 이렇게 퇴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으면 이런 자궁축농증이나 아니면 뭐 그 여성 그 고양이들 질병 또 남자 고양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은 꼭 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또 주변 분들에게 길고양이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는 꼭 중성화 수술을 하라고 말씀들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양이의 발정기는 고양이와 집사 모두를 힘들게 하죠. 암컷 고양이는 바닥에 누워 부르르 떨거나 뒹굴고 벽이나 가구에 몸을 비비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메이팅 콜이라는 발정 기간 동안 수컷을 찾는 울음소리를 낼 수 있고요. 고양이가 발정기를 거치는 동안 그 스트레스와 고통이 출산의 고통과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한 수컷은 집안의 벽지나 가구에 오줌을 뿌리는 스프레이 행동과 함께 암컷 고양이를 찾기 위해 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안에서 생성되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에 의해 공격성을 띠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발정하는데요. 이 시기에 교배하지 않는다면 잠시 휴지기를 가진 뒤 열흘에서 14일 간격으로 발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고양이는 완경기가 없어 죽을 때까지 평생 발정기를 거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중성화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개월 정도 태어난 지 6개월 안에 6개월 정도 지나서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몸무게는 2kg가 넘어가면은 중성화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첫 번째 발정이 오기 전에 중성화 수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3년 벤필드 동물병원의 연구 결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여부에 따라 기대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고양이 46만 마리의 평균 수명을 낸 결과 중성화한 고양이가 중성화하지 않은 고양이보다 평균 수명이 더 길었다고 합니다. 중성화한 암컷의 경우 집냥이를 예를 드는 건데요. 중성화한 암컷의 경우 13.1년, 중성화를 하지 않은 그런 암컷의 경우는 9.5년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수컷의 경우 중성화한 고양이는 11.8년, 그렇지 않은 고양이는 7.5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는 중성화 수술뿐만이 아니라 여타 조건 불치병, 환경 다툼 사고에 의해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성화가 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 중성화 시기는 첫 발정기 전에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좋을 거고요. 고양이의 첫 발정기는 보통 생후 6개월, 5, 6개월 전후, 빠르면 생후 4개월에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성별에 상관없이 발정기를 거칠 때마다 고양이가 생식기 질환에 걸릴 확률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 동물병원 협회나 미국 고양이 개 협회, 영국 소동물 수의사회, 동물학대방지협회 등의 협회에서는 생후 4개월의 조기 중성화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생후 8주 미만이거나 몸무게가 2kg 미만이라면 생식기가 덜 발달해 하부 요르게 질환에 걸릴 수 있어 조금 기다렸다가 몸무게 2kg가 지난 다음에 수술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컷 고양이의 경우 고환이 복부에서 생식기로 잘 내려왔다면 생후 4, 5개월에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단 고환이 뱃속에 남아있다면 생후 6개월까지는 기다리시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이후에도 고환이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중성화 수술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잠복 고환은 생신 능력이 떨어지는 데다 뱃속에 남아있는 고환은 시간이 지나면 종양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암컷 고양이는 일반적으로 첫 발정기가 보통 생후 6, 7개월에 오는데요. 그래서 6, 7개월에 중성화 수술을 받는 것을 추천하는데요. 무엇보다 첫 발정기가 오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암컷 고양이가 발정기를 겪고 있다면 발정기가 끝난 뒤에 중성화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발정기에도 수술을 받을 수 있지만 고양이의 자궁과 질, 혈관이 부어있기 때문에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선택이 아닌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서 고양이를 돌보시는 집사님들이나 길에 있는 길고양이를 돌보시는 집사님들은 가급적 중성화 수술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하는 TNR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중성화 수술 신중하게 생각하시고요. 그냥 고양이의 태어난 대로 살게 해주자 이런 것보다는 각종 질병이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수명 연장을 위해서라도 고양이의 중성화 수술은 필수라고 생각하니 꼭 길고양이 중성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더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들으실 곡은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그래서 오늘 선곡을 해봤습니다. 태연의 들리나요?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 가슴이 소리쳐요. 그대 앞을 그대 곁을 지나면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그리는데 그대 앞에선 숨을 죽여요. 내게 그대가 인연이 아닌 것처럼 그저 스치는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그대 곁에 또 다가가 한 걸음조차 제댈 수 없을지라도 서성이게 해 눈물 치게 해 바보처럼 아이처럼 차라리 그냥 웃어버려 점점 다가설수록 자꾸 겁이 나지만 이 사랑은 멈출 수가 없나 봐. 왜 내 사랑만 더딘 거죠? 내 사랑만 힘들죠? 그대 앞에 그대 곁에 있어도 온통 세상이 그대인데 그대만 보이는데 그대 앞에서 난 먼 곳만 봐요. 내게 그대가 꼭 마지막인 것처럼 내게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쉽게 날 지나치는
길고양이가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혹한과 폭염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진 굶주리는 생명체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인데요. 사람이 먼저다 라는 어줍지 않은 말장난 뒤에 숨지 않는다. 그대로 두라며 생태계 운운하지도 않는다. 측은지심으로 족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는 분들인데요. 안쓰러워하는 데서 나아가 행동하는 양심이 된 경우가 바로 캣맘, 캣데디입니다. 골목골목 길고양이들에게 밥과 물을 주는 그들에게 자연의 순리를 들먹이며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도시에는 흙길이 거의 없습니다. 포장도로에서는 물 한 모금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방이 콘크리트 빌딩 숲이라 들어갈 처마 밑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좋으면 당신네 집으로 데려가라는 댓글 한 줄 달면서 이성적인 척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마리를 구해다가 보살피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일 거고요. 자기 돈으로 사료를 사고 자기 발품을 들여 공존 공생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출연하지도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묘마마라고 불린 선량한 백성들이 길고양이를 챙겼다고 합니다. 길고양이를 노리는 흉악한 자들이 공분을 사는 사건이 반복되는 세상입니다. 나중에 연쇄 살인범이 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정신병리학적 요소 중에는 동물학대로 대표되는 사디즘이 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도 유년기에는 경미한 수준의 가학성이 있다고 합니다만 교육으로 교정 가능한 정도라고 하죠. 연쇄살인범들이나 중범죄자들에게만큼은 예외입니다. 장차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연습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만 길고양이 개체수는 조절해야 합니다. 용어부터 섬뜩한 살처분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무한 번식을 방지하고 또한 길고양이 아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중성화가 현 시점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성화 수술은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방사는 제자리 방사, 잡아온 자리에 다시 방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성화 수술에서 제자리 방사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리 방사가 아닌 잡지 않은 다른 곳에 방사했을 경우 아이가 그곳에서 다시 적응해 살아가기는 너무나 힘들겠죠. 해서 꼭 포획, 중성화 수술을 하고 후처치한 다음에는 꼭 제자리 방사를 해야 합니다. 길고양이들 보면 왼쪽 귀에 약간의 그 잘림 표시가 있을 겁니다. 그 잘림 표시가 있다면 중성화 수술을 받은 길고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고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들이 계셨어요. 저에게도 SNS를 통해서 그렇게 좋으면 길고양이 밥을 주지 말고 너네 집에 데려가다 키워라. 왜 길고양이 밥을 주느냐 하고 꼭 그 길고양이 밥 주는 걸 반대하시는 분들이 늘상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길고양이가 좋으면 너희 집에 데려다가 키워라. 아마 이런 말씀은 캣맘, 캣데디 분들이면은 한 몇십 번씩은 이런 말씀을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길고양이를 데려다 키워라. 물론 사정이 돼서 저부터 또 다른 캣맘, 캣데디 분들도 사정이 되고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 그러면 그 아이들 모든 길고양이 아이들 데려다 키우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길고양이, 불쌍한 길고양이, 다친 고양이,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등등을 구조해서 쉼터나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많을 테고요. 또 그분들이 임보를 한다거나 또 다른 분들에게 입양을 보낸 그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길고양이를 밥을 준 걸 반대하면서 너희 집에 데리고 가서 길러라, 키워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길고양이를 집에다 데려다 키워라 이거는 상당히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상황이 되면 뭐 데려다 키울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거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길고양이 밥을 주는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고요. 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그런 개체인데요. 그렇다면 길고양이를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굶주리는 길고양이를 캣맘 캣데디가 또 이웃 주민들이 한 끼 밥을 주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 아닐까요? 만약에 그분들 말씀대로 길고양이가 불쌍하게 생각하면 너희 집에 데리고 와서 키워라. 이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만약에 소년소녀 가장을 돌보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차상위 어르신이나 독거 노인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한 무료 급식을 또 운영하시는 그런 봉사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 분들도 도와줄 게 아니고 모두 집에 데려다 돌봐라 이런 뜻하고 가지 않을 거예요. 물론 사람과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점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길고양이를 챙기시는 캣맘 캣데디 분들에게 집에 데려다 키워라 뭐 이런 말씀은 이제는 안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분들 보면 그냥 지나쳐 주시던가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볍게 인사 정도 해주시고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반려묘가 있습니다. 이른바 품종묘는 아닙니다. 어느 대학생이 빈사 상태의 새끼 고양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안고 갔고 결국 치료 후 살려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길고양이는 집고양이가 됐다고 합니다. 이름은 갸릉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세월이 흘러 만사 심드렁한 노령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저 위하는 건 아주 잘 안다고 하네요. 경계를 풀고 다가와서 몸을 비비고 박치기를 하고 알아듣지 못할 대화를 시도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품에서는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고요. 믿음에 근거한 방심으로 배를 내놓은 채 골아 떨어지기도 하죠. 감동이라는 감정, 거창한 게 아니겠죠. 길고양이의 미래가 장밋빛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당 부분 희망적이기도 하고요. 도둑고양이라는 단어가 죽은 말이 됐다는 사실에서 성선설을 감지합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길고양이가 등재된 것은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반려동물 가운데 약 30%를 차지하는 고양이가 언어 생활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셈이기도 합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인구가 늘수록 길고양이의 안전은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길고양이를 챙기시는 캣맘 캣데디 분들 힘내시고요. 항상 저희 길지사도 함께 하겠습니다. 가끔 길고양이를 학대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1심에서 징역이나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기사도 접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2심에서는 무죄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1심에서는 동물을 위협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데요. 과거 대법원은 사람이 피해자인 경우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폭행죄를 인정한 바가 있는데요. 반면 비슷한 사례임에도 피해자가 사람이 아닌 동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부는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소유자 없이 홀로 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에게 이러한 폭력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죠. 게다가 극심해지는 약자 혐오 정서와 맞물리면서 온라인상에서도 의도적으로 길고양이 혐오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위협부터 직접적인 가해까지 약자 혐오자들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학대가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대비책은 아직 미흡한 형편입니다. 근거 없는 혐오나 편견, 학대 위험과 더불어 길고양이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이기도 합니다. 길고양이는 구조 보호 조치 대상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 때문인데요. 동물보호법 제14조는 유실 유기동물, 피학대동물 등을 구조 보호 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지자체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죠.
반면 길고양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를 통해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근거로 구조나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해당 조항은 오히려 길고양이의 안전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는 구조 보호 조치 대상 동물 민원이 접수되면 포획 후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치료 또는 보호를 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동물보호센터에서 충분한 치료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만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동물 민원을 전부 처리해야 하는 지자체에서는 기본적 수준의 돌봄만 가능한 게 지금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 짧은 10일이라는 법적 공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주인이 찾으러 오지 않거나 입양이 안 되면 합법적으로 안락사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동물의 건강 회복과 일생을 책임지기 위함이 아닌 동물에게 반려인을 찾을 기회와 잠깐의 시간을 제공하는 곳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번식해 자생적으로 사는 길고양이는 원소유자가 없습니다. 새로운 반려인을 찾을 가능성도 희박하죠. 이 때문에 민원 처리를 위해 포획된 길고양이가 보호소에서 안락사라는 명분으로 죽임당하는 일이 반복되는 게 사실이고요. 이러한 비극을 막고자 2012년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 조치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 보호소 입소 대신 중성화 수술을 하여 제자리 방사하도록 해당 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동물보호법은 길고양이를 민원에 의한 동물보호센터 입소 대상에서 제외했을 뿐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미를 잃고 생존이 위태로운 새끼 고양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길고양이는 구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동물보호 의무가 있는 지자체 담당자조차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상황은 개선이 시급합니다. 동물을 살리기 위한 조항이 대래요. 태만과 혐오의 근거로 악용되는 현상을 막고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공존을 위해 생명 존중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배려한다면 얼마든지 사람과 길고양이가 이 사회에서 함께, 사람과 길고양이가 함께 이 사회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배려가 필요할 때입니다. 또한 길고양이가 아주 해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이로운 동물이고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아주 유익하지 않은 그런 쥐를 방지하는데도 길고양이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길고양이가 사람에게 병을 전파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길고양이가 어떤 병을 전염한다 이런 편협된 그런 사고 방식은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길고양이도 진짜 우리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1만 년 전부터 우리 사람과 함께 해온 고양이고요. 우리 조선시대를 봐도 길고양이들 밥을 주는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밥을 주거나 길고양이를 챙기시는 그런 캣맘 캣데디 분들을 또 혐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그분들은 공익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요. 공무원이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국가가 보호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가나 공무원들이 나서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바로 우리 캣맘 캣데디 분들이 공무원을 대신하고 국가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분들에게 격려를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셔야죠. 이분들을 혐오하고 이분들한테 욕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동물 학대나 아니면 길고양이를 챙기시는 분들에 대한 폭행이나 아니면 언어 학대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거리가 됐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 새로운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날이죠. 꼼꼼하게 후보자별 공약이나 정책 등을 살펴보시고 신중한 투표를 당부드립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벌써 길지사 마칠 시간이 됐네요. 길지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길고양이도 우리 함께 지키도록 해요. 저희 길지사가 길고양이 안전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 들으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해철이 부른 민물장어의 꿈 들으며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두고운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보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로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